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가 큰 관심들을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내외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영향은 세계 정치에도 미치고 있고요. 아마 앞에 부분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경쟁에 대한 얘기를 기술 경쟁, 플랫폼 경쟁, 또는 디지털 안보 분야라든지 방위 산업이나 우주 기술, 또 동맹 외교, 또 더 나아가서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얘기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시각을 좀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려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곁들여 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미중 경쟁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의 말씀을 중견국 외교론의 시각에서 드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한참인데요. 우리 1, 2, 3, 4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이나 또는 이런 팩토리나 또는 석탄에너지 그런 걸 대변되어지는 어떤 기계화의 추세를 보여주는 경향이었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에 이런 내연기관, 대량 생산, 또는 전기나 석유 에너지 이런 것들로 대변되어지는 큰 사회적인 격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업화라고 한다면 아마 2차 산업혁명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나 전자, 인터넷, 또는 전기, 전자 이런 다양한 새로운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벌어지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소위 정보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이겠고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대로 오면서 21세기를 넘어서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나 또 빅데이터 또는 바이오 이런 청정 에너지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1차에서 2차 산업혁명 갈 때까지 한 1000년 걸린 거잖아요. 네, 근데 2차에서 3차 올 때 한번 700년 걸렸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지금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한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차수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됐다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계화나 산업화를 넘어서서 정보화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새로운 지능화로 대변되어지는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범위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학계에서도 개념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서 이름 붙여진 것이라기보다는 정책 현장에서의 필요성들 또는 변화하고 있는 미래들을 미리 감지하고 읽어내려는 전문가들의 어떤 해안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정확하게 차수 구분을 하지 않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 관련된 문제제기 자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는 모바일 분야에서의 기술 발달, 3D 프린팅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등등등, 또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걸 넘어서는 포스트 휴먼의 어떤 새로운 기술 환경의 등장 등등을 보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논의들이 학계에서도 또는 정책 현장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다보스 포럼이 제기한 문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부상이라는 말 하나로 요약되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들이 깔리고 다양한 사물의 인터넷이 들어오고 모든 사물들이 서로 이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초연결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수집하고 또 처리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과 기술들이 막 발전하게 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중심해서 소위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장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능력들의 등장들. 그 또 기계 자체가 또 스스로 딥러닝하는 뭐 이런 과정들 가게 되면서 그런 어떤 사이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프라인에서의 물리 시스템들, 이런 피지컬 시스템하고 서로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융합하고 융복합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분야, 기술의 변화 또는 산업의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나오는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양한 기술들을 융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융복합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분야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예전하고는 달리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서 또는 깊이도 굉장히 묵직하게 변화를 야기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되게 변화하게 되는 이런 맥락하고 연결되는 시스템 충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스템이 들어와서 피지컬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트랜스폼 되어가는, 변환되어가는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기술 시스템이나 사회나 제도의 시스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수용하는 우리의 의식세계에서의 개혁, 변화까지도 이제 포함한다는 세상이 다 바뀐다는 거죠.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사실은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국제정치학자로서 제 관심사는 세계 정치 분야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거죠.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위 사이버와 피지컬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소위 글로벌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어떻게 만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사례들도 다루지만 그런 사례들을 좀 더 개념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는 분야, 뭐 이런 것들이 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개념은 신흥 권력, 그러니까 이머징 파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 신흥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새로운 권력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자체에 약간 좀 개념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 간략히만 설명해 드리면 신흥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머전스라고 하는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자연과학자들이 창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말 뜻은 우리 삶에 보면 이게 미시적인 단계에서는 하나 부분적으로 각각 떨어져 있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양이 늘어가고 또 서로 이슈의 어떤 연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작은 소위 카오스적인 무질서인 것 같았는데 그게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질서와 패턴이 부상하게 되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거시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오더, 질서가 등장하는 뭐 이런 현상을 복잡계 이론에서 신흥, 이머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제정치 분야로 가져와서 봤을 때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은 다양한 차원에서 권력 현상이 이렇게 새롭게 신흥하는, 창발하는 이런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제가 오늘 강의에서 좀 더 초점을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권력 게임의 양상이 새로운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 게임을 주도해가는 주체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분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 또는 권력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복합적인 변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의 주제인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흥 권력의 부상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기의 국제질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정치가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발하고 신흥해가지고 이제 21세기의 세계질서로 변해간다. 뭐 이런 그 보여주는 그림일 텐데요. 그런 과정 속에 소위 그 중국의 부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권력 구조의 그 변동의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권력 게임의 성격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물질적이고 자원 권력 중심의 게임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새로운 요소들이 게재되어지는 국제정치의 게임이겠고, 거기에 게재되어지는 어떤 행위자들도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근대 국가 행위자라기보다는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의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 속에서 21세기의 세계 질서가 좀 부상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신흥 권력의 부상 내지는 거기서 야기되어지는 세계 정치의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마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주제는 중국의 부상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뭐 앞으로도 뭐 20, 30년 동안 국제정치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중국의 부상이 그냥 중국만 부상한 게 아니라 중국의 부상이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되어서 미중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이 단순히 두 나라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한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성격을 가져서 그 패권 경쟁의 결과가 국제정치에서의 구조의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제정치에서 세계정치의 패권을 놓고서 그 주요 국가들이 경쟁을 벌인 사례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치학자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소위 예전 그리스 시대 때, 소위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대에서 소위 투키디데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거에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용은 그런 거죠. 패권국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나라가 일정한 범위에 다가가서 그러니까 도전을 하게 될 경우엔 이 두 나라의 승패는 전쟁으로서 가리게 되는 것이고, 승리한 국가는 패권을 유지하고 또는 뭐 쟁취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도태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다양한 패권 경쟁이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뭐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제3차 세계대전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직 현재까지 그 국제정치학자들의 어떤 그 의견 일치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군사적인 분야에서 근접을 해가지고 미국에 도전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전쟁을 할 수준까지는 좀 아니다. 특히나 오늘 뒤에 말씀드리게 될 이런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미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좀 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은 중국이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모험을 걸 상황은 아니라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경제 분야에서는 좀 다른 거죠. 특히 통상이나 무역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하고 중국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무역 분야의 경쟁이 금융 분야로까지 이렇게 번져가게 될 가능성이 될 경우엔 그게 불씨가 이제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불씨가 이제 군사적인 차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는 또 특성이 좀 달라가지고요. 서로가 워낙 상호 밀접하게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상대방이 있어야 사실은 나도 발전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구조 같은 것들이 20세기 후반에 소위 말하는 지구화 시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 둘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이렇게 끊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요새 뭐 그거 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지만 쉽게 완전히 그걸 가지고 전체를 파산시키기에는 좀 뭐 부담스러운 뭐 그런 식의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뭐 언론에서는 뭐 경제 전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이런 다양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감염병의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군사나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갈등은 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감염까지도 실려가지고 노골화되는 뭐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경쟁,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어지는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땐 오히려 군사나 경제보다 더 가열찬 경쟁들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래 권력인 거잖아요. 미래 국력인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장악하면 미래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지금 막 드러내놓고 전쟁할 수 있고 막 경제적으로 갈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또 남이 그걸 쫓아오지 못하게 견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소위 반도체나 인공지능 또는 5G라고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의 경쟁들, 또 이런 바이오나 제약 분야에서의 어떤 그 기술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기술의 이슈잖아요. 산업의 이슈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 지정학적인 논리가 좀 더 가미되어지게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단순히 미중의 기업의 경쟁이 아닌 미중의 정부까지도 나서게 되는 그런 경쟁의 양상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지정학적인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소위 아까 투키디데스 함정 같은 식으로 100년, 200년 전에 지정학적인 구도로 다시 돌아가서 미중이 이 분야에서도 경쟁한다. 비유일 수는 있지만 이게 분석적인 개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정학이 뭐 지정학적인 현상의 요소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소위 뭐 국제정책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나 구성주의와 같은 다양한 시각 같은 것들도 동원해서 봐야 되는 현실의 변화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신흥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건 지정학은 지정학인데 예전 같은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라 복합적인 지정학의 세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뭐 기술 경쟁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디지털 패권 경쟁을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과 또는 산업 분야, 특히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ICT 산업,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경쟁을 좀 보여주는 그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째는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술 경쟁이나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거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값싸게 물건을 만드는 이런 경쟁이었는데 20세기 후반 지구화 시대가 되면서 이게 싼 물건 만드는 것보다 기술력을 가지고 더 우수한 물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경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품질이 물량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이런 경쟁, 그 국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또 어느 순간인가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당 시장에서 표준을 장악하는 게 이기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내가 좋은 거 아무리 갖고 있는 좋은 리소스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력을 많이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준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품질 좋은 걸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표준 경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면.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력을 많이 확보해도 그것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설득력. 뭐 보통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의 가치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규범을 항상 장악하지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또 나도 어느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정보통신 산업 분야가 서비스나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물건이 아닌 거잖아요.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뭐 그런 것들을 장악하는 매력 경쟁의 요소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도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중 경쟁의 양상들을 보면 기술 경쟁과 표준 경쟁 그리고 매력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3단 문턱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로 좀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가 위에다가 규모의 사다리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저희 정보통신 또는 정보기술 관련된 산업계 시장의 환경들이 이게 네트워크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기술력을 쌓고
하나하나씩 표준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런 매력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 기회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변수는 중국과 관련된 변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근차근히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서 기술 있는 기업을 사버릴 수도 있잖아요.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고 또 표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의 표준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시장의 규모를 통해서 그 판을 먹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플랫폼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와 관련되는 부분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매력을 얻거나 규범을 얻는 것도 인류 전체의 마음을 얻지 않더라도 특정한 규모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거기서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전체 모든 익명의 모든 인류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더 이게 중요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식의 생각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또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스케일, 규모와 관련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변수이고 최근에 중국의 부상을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되는 건 이 규모의 사다리 변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그림 밑에 보면 제가 체제의 적합력이라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 그린 이 파트 부분은 또 중국이 넘어야 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또는 체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개의 문턱들, 기술과 표준의 매력의 문턱을 순조롭게 이렇게 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좀 더 디딤돌이 되는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체제 변수도 좀 바뀌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맥락에서 봤을 때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숙제 같은 것들을 좀 중국이 안고 있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또 외부에서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압력 같은 것도 이런 걸 체제를 둘러싼 서로의 갈등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술과 표준, 매력, 그리고 규모와 체제라고 하는 5개의 변수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 분야의 경쟁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도 이건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에 다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 경쟁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감염병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만나는 언택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뭐 그런 환경들이 막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경쟁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도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요. 또는 또 우리 모시서 배달 앱 서비스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등등등에 해당되는 것들을 둘러서서 기존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활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 감염병 환경 속에서 이 기술을 한번 도입해 놓고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상황들, 뭐 관련된 쪽에서 다양한 기술의 어떤 그 수요 차원에서의 촉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뭐 감염병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의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는 기술 경쟁도 이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기존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도 또 계속 가속화되어 가겠죠. 그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5G 이동통신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 그런 구축의 경쟁들이 진행되고 또 최근에 또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 경쟁이 핵심적인 이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적인, 기술 민족주의적인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또는 상대방에게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양상들
과정 관련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 기술 경쟁 양상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여태까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주로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을 사이버하고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대한 경쟁이었다면 최근 감염병 환경의 그 확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 또는 제약 또는 친환경적인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관심들을 좀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치료제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의료 장비 관련된 쪽에 대해서 최근에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환경에 친화적인 기술들, 특히 뭐 이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분야에 관련된 기술 경쟁들이 지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 경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과 함께 새로운 맥락에서 기술의 어떤 그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것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까 4차 산업혁명까지 말씀드렸잖아요. 5차 산업혁명도 조만간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때 초점은 오히려 이런 바이오나 제약이나 또 이런 환경 친화적인 뭐 이런 거 관련된 기술, 그것들이 우리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와 관련된 그런 것들의 쟁점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플랫폼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쟁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염병 환경의 확산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의 어떤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기차 플랫폼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만드는 좀 이렇게 좀 다른 데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이런 그런 장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인터넷상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의 리소스로 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뭐 이런 모델로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인터넷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 검색 엔진인 것 같아요. 우리 뭐 검색할 때 구글이나 네이버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하고 난 다음에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식의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색 기업들은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AI,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양한 이런 오프라인 서비스에 연결시키는 어떤 그 비즈니스들이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들이고요. 뭐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거든요. 데이터는 또 하나의 리소스가 되는.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권력 자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부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과 유통의 시스템의 구축들, 또 그런 것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자원이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떤 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또는 보호할 것이냐라는 쟁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도요. 최근에 또 디지털 미디어, 소위 SNS와 관련돼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SNS 미디어 플랫폼도 큰 쟁점인 거죠. 우리의 많은 생활들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신세대들은 뭐 틱톡이라든지 또는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우리가 영화관에 갈 수 없다 보니까 집에서 관련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소위 OTT 서비스라고 하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활성화되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경쟁도 계속 지금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마 좀 더 급속하게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쟁은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하는 거로 액티비티를 막 활성화시키는 데 끝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매개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산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는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었다면, 최근에 중국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남아로 진출해 가고 있는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 특히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의 어떤 확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세계 무역 질서가 디지털과 관련돼서 아마존이 만드는 권역과 그 알리바바가 만드는 권역,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해외 직구할 때 아마존에서 살 거냐, 알리바바에서 살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경합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가겠죠. 예. 뭐 그런 식의 플랫폼 경쟁에 대한 것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거래 플랫폼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결제 시스템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뭐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국 주도의 시스템이 어떻게까지 주도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간편 결제 시스템들, 그러니까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CIPS 시스템, 그러니까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막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가다 보면 아마도 아날로그 시대에 달러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화 패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세운 어떤 패권의 도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예전에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편입해 들어가서 뭔가 그 같이 합세하는 뭐 이런 식의 모습이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중국이 중국 나름대로의 이런 인터넷 세상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모색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될 경우엔, 플랫폼이라는 건 두 쪽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플랫폼이 두 개가 사이가 좋을 때 양다리 작전을 할 수 있는데, 플랫폼이 막 싸워서 경쟁을 하게 되면 양다리 작전을 하다가 이게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세상이 이렇게 가다 보면 블록화되고 쪼개지고 나눠질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분할 인터넷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최근에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인터넷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프린터넷이라는 말을 번역해 본 건데요. 스프린터라고 하는 쪼개진다는 말과 인터넷이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의가 나오는 건 좀 더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런 인터넷의 인프라스트럭처들, 인터넷의 주소 자원 관리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표준 분야에서 중국이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좀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인터넷 세상이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쪼개진 인터넷 세상은 사실은 한국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예, 기술이나 표준 또는 뭐 매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벌어지고 있는 경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대목에서 궁금할 건, 그럼 지금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누가 더 잘할 거냐? 그리고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남이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괄적으로 국제정치학자의 어떤 그 거시적인 시각을 좀 활용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런 투입 요인들, 뭐 R&D 지출이라든지 뭐 또는 이런 R&D 분야의 연구자의 숫자들, 또는 뭐 이게 산출 요인들, 뭐 SCI에 관련된 논문이나 특허나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국제정치학, 국제 경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대강의 결론은 그 여전히 미국이 원천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중국이 응용 분야에 관련된 기술에서 막 계속 추격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추격하고 있는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모의 변수들, 규모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하면서 능가할, 추격을 완성할 뭐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쏠쏠히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얘기하면 중국은 좀 양적인 차원에서 막 쫓아오고 있고, 여전히 미국은 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양중질미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또 다시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이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는 이 양질을 전화시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쉽지는 않은 것이고, 근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예전에는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추격을 차단할 거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선도 전략을 어떻게 더 유지할 거냐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흥미로운 건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질적으로만 앞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 연구나 이런 뭐 생산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생태계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근데 거기다 또 독특한 거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미국은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방적으로 해서 다 들어가서 다 써라.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질서의 룰 안에서 규칙을 기반한 그런 리버럴한 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꾸려나가겠다라는 이런 모델이어서 또 개방을 통한 포용, 개방을 통한 선도 뭐 이런 모델이었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의 모델은 그런 모델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미국이 그런 구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과 연결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추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것이 지난 한 뭐 4, 5년 정도의 부쩍더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봉쇄를 해가지고 제재 조치를 동원해서 막을 수밖에 없게 될 정도로 중국이 따라왔다. 또는 중국이 앞으로 더 커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개방의 효과를 노리는 전략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 전부터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면서 그 생태계 안에 편입되면서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생태계를 꾸려나가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역전하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역전한 부분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예.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독자적인 생태계 모색을 좀 더 강화해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봉쇄가 효과를 낳은 게 아니라 봉쇄가 역효과를 낳는 것 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고, 그게 작금의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나 표준이나 매력 분야에서의 경쟁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게 이게 3단 문턱을 타고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는 규모의 사다리라고 하는 변수가 중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생산자와 개발자의 게임이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게임하고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계속해서 큰 구매력을 갖고 있는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런 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은 주로 뭐 행위자들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뭐 부분적으로 양국의 정부가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좁은 의미에서 이 기업 기술 경쟁을 보는 시각을 좀 넓혀서 보자라는 게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지정학적인 현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 각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경쟁과 플랫폼 경쟁이라는 게 국제정치학 시각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한 패권 경쟁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관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뭐 통상 문제라든지 또는 뭐 주권 정책, 뭐 법 제도 또는 민족주의나 동맹 외교 뭐 이런 단어들, 뭐 국제 규범이나 또는 전쟁 뭐 이런 것처럼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개념들하고 만나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의 양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술 이슈가 국가안보의 논리하고 만나는 추세들을 보이게 되는 부분들을 좀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소위 그 기술적으로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분야에서 통상 이슈가 연결되면서 뭐 수출입 관련된 제재를 한다라든지, 또는 민간 기술을 서로 교류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술의 군사적인 용도, 이중 용도겠죠. 이런 함의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디지털 기술과 국가 안보가 만난다는 의미에서 뭐 디지털 안보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 거세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과 안보가 만나는,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ICT 산업의 이슈가 국가 안보 이슈가 만나는 지점에서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버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커들이 나서서 해킹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시스템을 교란한다라든지 그 시스템 내에 있는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 자원들을 절취해가는, 또 최근에는 약간 금전적인 목적으로 뭐 랜섬웨어를 심어놓고서 물품을 요구한다라든지, 또는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정보나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교란을 목적으로 한 어떤 작전을 펼치는 뭐 이런 양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가고 있는 부분.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라고 하는 거가 전통적인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지난 10여 년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도 보면은 미국이 지명을 해서 자국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이제 네 나라거든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지명해 가면서 그에 대한 위험성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를 하려고 하는 그 미국 내에서의 어떤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책 또는 추진 체계의 정비 같은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뭐 2013년 경에 보면은 뭐 민간 보안 그 업체들을 내세워 가지고 중국에 있는 어느 모 그 부대가 나서서 민간 해커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뭐 미국을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상금 내걸어서 이렇게 포스터 내걸어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건까지도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양상들이 201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 중국의 해커가 벌이는 공격도 위험하지만 중국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IT 관련된 제품들 또는 IT 보안 관련된 제품들을 가져다 쓰는 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수입 규제와 관련된 얘기까지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 논란의 핵심이 있었던 중국 기업이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5G,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 특정한 장비를 만드는 이런 기업인데 그 기업이 만든 장비 안에 일종의 백도어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이런 구멍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 장비를 가져다 쓰면은 해당 국가의 결정적인 어떤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이런 데이터나 정보를 빼나갈지도 모르니까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정말 위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차원에서 위협인 건지 아니면 이게 미래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관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하자 뭐 이러는 건지에 대한 게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 이제 국제정치와 관련된 국제안보 분야에서 안보화라고 그러거든요.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기술과 안보가 만나는 디지털 안보 영역에서의 갈등들이 막 증폭되어지는 2018년, 2019년의 일인데 그 이후로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이제 커지게 됐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010년대 초반은 중국의 해커가 위협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면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는 중국산 IT 보안 제품이 위협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다 앞에 있는 건 순수한 안보 이슈, 사이버 공격과 방어 이슈였다면 후자는 경제와 통상 이슈가 만나게 되는 거죠. 또 기술력의 이슈와 만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분야에서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을 능가하는 지금 세계 1위 기업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걸 견제하려는 양상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 비슷한 사례와 관련돼서 중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조처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관련된 사례가 드론, 민간 드론을 만드는 중국의 DJI라고 하는 회사가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그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또는 감시 TV, CCTV 만드는 하이크비전이나 다우와 같은 이런 기업, 이것도 지금 중국이 세계 1위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재를 받게 되는, 또는 최근에는 안면인식 AI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도 이런 제재의 대상이 되어 가면서 그 전선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다. 근데 이렇게 확장되는 양상 속에는 기술의 이슈와 산업의 이슈인 동시에 안보의 이슈인 것이고,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는 미래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이슈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경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요. 다양한 이런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사실은 사이버 안보에서 핵심은 데이터 안보거든요. 시스템을 교란해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는 핵심인 국가 안보에 중요한 데이터를 빼나간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 분야도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최근에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한 차원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데이터를 어느 특정한 시장에서 수집해가지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외국 기업이 와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도로 가져간다?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 서방이나 또는 미국은 자유롭게 데이터 유통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제도나 레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개도국들은 이 데이터도 일종의 주권의 대상이다. 우리 시장에서 만든 데이터는 우리 영토 내에 보관해 두어라라는 소위 데이터 국지화, 데이터 로컬리제이션 하기만 두고 그런 것들을 국가 주권의 입장에서 적용하는 이런 식의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019년을 넘어서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G20 정상회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서로 논쟁들을 좀 벌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들은 데이터 자체가 초국적으로 유통되어지는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자유주의의 질서를 이제 옹호하는 식의 논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조차도 우리의 룰을 따라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국내 법으로 법제화하는 시도들을 벌이면서 데이터 주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든지 또는 2020년에 중국에서의 데이터 보안법 같은 시도들이 그런 것이겠고 이건 중국이 만들고 있는 법제도들은 사실은 미국의 다른 법제도하고 충돌할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게 큰 쟁점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미국도 나름대로 거기에 견제하는 이런 그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 아직은 특히 이제 2020년 넘어오게 되면서 글로벌 감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 주의가 분산되어서 이런 이슈와 관련된 선진국들 또는 선진국과 비서방 국가들 간의 어떤 협의의 그 장들이 잘 펼쳐지지가 않아서 논의가 진전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ICT 산업에서의 기술의 이슈가 정말 고전적인 차원에서의 지정학과 만나는 지점, 그 부분 하나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무기 만드는 분야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그 무기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서 공격도 하고 또는 살상도 하고 이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소위 오토노머스 웨펀 시스템, 그래서 AWS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율무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 같은 것들이 최근에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아무도 앞서가고 있는 쪽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2010년대를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자국의 군사력이 중국 또는 러시아에 의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군사력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 나도 뒤처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첨단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그 이제 보통 상쇄 전략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군사 전략의 역사를 보다 보니 세 차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3차 상쇄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또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장 환경의 창출을 통해서 미래의 전쟁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에 핵심이 되는 첨단 무기 체계를 미국이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경쟁들이 벌어지고 흥미로운 거는 군사 분야에서 만든 경쟁은 무기의 개발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스핀오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술 개발을 하려는 경쟁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 민군 겸용 기술이겠죠. 이런 거 관련된 다양한 갈등들이 진행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무기 만드는 경쟁에 해당되는 거를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좀 크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소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중요한 게임 무기 하나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적을 석권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경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 표준, 더 나아가서는 미래전을 수행하는 담론 그 자체도 주도해 나가는 이런 경쟁.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서의 표준 경쟁에 해당되는 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근데 미국이 이걸 주도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추격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특징들은 사실 드론과 관련된 무인 비행체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드론 분야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표준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제목에서 생각날 수 있는 게 앞서 제가 민간 드론을 만드는 중국의 DJI라고 하는 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민간 드론과 군용 드론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첨단 기술이 갖는 군용과 민용의 겸용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미국이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련되어서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최근에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도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무기로서 활용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 관련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 한 15년, 20여 년 동안 중국이 이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추격들, 우주 굴기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래서 위성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달 탐사에도 중국이 나서서 달 뒷면을 탐사하는 거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먼저 좀 시도한 이런 사례들. 또는 최근에는 그 베이더라고 하는 중국만의 어떤 위성 항법 시스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우주 정책에 대해서 가속화해서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는 이런 식의 시도로까지 연결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벌이면서 우주 분야에서의 미중 경쟁도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맹 외교, 연대 외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이버 안보 내지는 디지털 안보 이슈가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화웨이 사태를 거치게 되면서 동맹의 이슈로 지금 이렇게 비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을 벌이면 미국 혼자만 나서서 중국을 견제하면 되는데 혼자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된 환경에서 쓰는 IT 보안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나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밀접한 동맹국들도 나하고 같은 행보를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화웨이 장비 미국만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동맹국들도 화웨이 장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그 데이터와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 행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맹을 결집하고 나름대로 연대를 좀 더 강화하고 이러는 맥락에서 미국이 처음에 상대로 삼은 것은 소위 파이브 아이즈라고 알려져 있는 소위 냉전 시대의 정보 동맹인 거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5나라들, 미국 포함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런 5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결집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실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를 상대로 한 동맹이었다면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중국을 상대로 하면서 이게 이 파이브 아이즈를 이제 확장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할 때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나라들도 다 가담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동맹과 연대의 전선들을 강화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초기에는 다 협조하는 것 같았었는데 약간 좀 2019년 초중반을 거치면서 좀 삐까덕거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 장비가 가장 기술력도 앞서 있고 가장 값도 싸고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니까 개별 국가의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선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지 않으면은 5G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빨리 편승해 갈 수 없는 이런 건데,
안보적인 차원에서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하지 말란다고 뭐 그냥 따라가 하지 않을 거냐? 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생겼던 거죠. 그랬지만 2020년을 넘어서게 되면서 소위 홍콩 사태가 벌어지고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감염병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것들을 겪으면서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결속되어지는 양상들을 보이는. 그 대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제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런 경향들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이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동맹 전략의 한 아이템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달에는 인도태평양 뭐 국가 사이버 리그라고 하는 법안 같은 것들이 상원에서 발의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는 그게 2019년 6월 달로 넘어오면서는 그 전략 보고서 안에 화웨이 사태 같은 것들의 어떤 그 위험성을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가면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대와 동맹의 구상들, 뭐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이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기존에 있었던 선진국들의 G7, 7나라 모이는 포맷을 좀 넓혀서 뭐 G10 내지는 G11 이런 거 만들자 그러는 구상들을 얘기하거나 또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쿼드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호주, 인도가 만들어낸 네 나라의 연대를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쿼드 플러스 안보 협력체에 대한 논의, 그런 분야에서도 이런 사이버 내지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안보 외교가 큰 쟁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맞불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나름대로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어떤 주도권들 또는 뭐 개도국들과의 연대, 1대1로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사이버나 데이터 이슈로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일종의 21세기의 디지털 실크로드 같은 거 이렇게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연결되면서 그런 나라에 5G 핵심 인프라 깔아주고 나름대로 뭐 전자상거래나 핀테크와 관련된 플랫폼들을 이식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양상들로 나타나고 두 개가 경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경합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던 게 2020년 하반기에 미국의 폼페이오 그 당시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클린 네트워크의 구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했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의 구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단순히 이건 진짜 기술 경쟁의 이슈가 아니라 기술의 이슈가 외교가 이슈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동맹의 이슈가 되는 거죠. 화웨이 장비를 쓸 거냐 안 쓸 거냐가 아니라 미국하고 동맹이냐 중국하고 협력이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 이슈로까지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에는 좀 더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또 포괄적일 수도 있는 이런 가치와 규범의 문제하고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그것들이 서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플랫폼 위에 가입할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경쟁 이슈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매력 경쟁, 규범 경쟁 뭐 이런 양상 같은 것들이 외교하고 이제 만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공 외교나 문화 외교 뭐 이런 거의 형태로 미국하고 중국은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경쟁을 해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 이제 세계 최강대국인데 왜 우리는 인기가 없냐 뭐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외교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적인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던 거죠. 거고 그게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소위 시장 경제라는 걸 결합한 이런 식의 밸류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겠다.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도 개발 원조라든지 이런 매력 공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가치관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이 갖고 있었던 그 성장 모델, 개발 협력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그것부터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니 시장 경제를 하는 건 좋은데 꼭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하고만 만나는 건 아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권위주의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 개도국들은 뭐 우리하고 같이 하자. 우리 모델을 수용해라. 뭐 이런 식의 경쟁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체제가 지향하는 또는 그 인류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트럼프 시기에 잃었던 부분들을 좀 더 만회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일 수 있다. 핵심은 이거죠.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연대,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맹과 연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모이는 거다. 그런 거에 깃발을 내세워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역할과 리더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거 나 혼자 나서서 하는 게 아니다. 다자주의적으로 다 같이 하자.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너는 뭐 할래? 뭐 이런 걸 물어가면서 이제 가입시키는 뭐 이런 게임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아까 플랫폼 경제가 제가 스프린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이버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이 있고 저쪽에는 소위 이런 하이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한 독재 국가들이 있다. 그 두 진영 사이에서 우리 편으로 와라. 라고 하는 이런 구성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 구상 같은 것들이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행보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놓고 봐도 이런 매력 경쟁, 규범 경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저 멀리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중국도 이런 보편성과 신뢰성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좀 안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글로벌 감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 뭐 질병의 발병의 진원지와 관련된 논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행보들 속에서 중국이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어떤 행보들의 보편성을 좀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제의 적합력에 해당되는 그 체제가 갖는 어떤 보편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과제 같은 것들이 제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뭐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중 패권 경쟁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예.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고대부터 알고 있었던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의 경쟁처럼 단순하게 물질적인 자원이나 이런 걸 놓고서 벌이는 단순한 권력 게임보다는 좀 복잡한 권력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게임보다는 좀 더 수면 아래서 첨단 이런 분야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런 어떤 디지털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쟁이 다양한 주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네트워크 게임의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좀 더 좀 복합적이고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이런 경쟁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도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만 나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요 인물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사례들의 주인공은 사실은 해당 기업의 총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양국의 국민도 관련되어지는 게임이어서 그런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게임의 성격은 지정학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가면서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건 맞는데 지정학으로만 봐서는 되지 않는 복합지정학적인 그런 게임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미국이나 중국은 전형적인 근대적인 의미의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네트워크 국가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국제정치라고 하는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국제정치는 인터내셔널 폴리틱스잖아요. 네이션이라고 하는 근대 국민 국가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렇게 단순한 액터로 볼 수 없다. 그 액터들의 단순 게임은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인터 네트워크 폴리틱스라는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에 벌어지는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경합하면서 서로 깃발을 올리려고 하는 식의 모습처럼 그런 인터넷 폴리틱스. 번역하자면 일종의 망제의 정치인 거겠죠. 망들 간에 벌어지는 정치의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달라지는 게 뭐냐.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처럼 도전국가가 힘이 커지면 패권국에 도전해서 무너뜨리고 세력 전이가 일어나서 권력 변동이 일어나서 뭐 이런 식의 단순 이동의 마인드가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파워의 네트워크들의 어떤 리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재편의 마인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서 누가 이길래?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질문보다는 그 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질서의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비유컨대 소위 링 위에 복싱 선수 둘이 올라가서 단판 승부를 해가지고 원펀치로 이기고 하는 승자 패자 이렇게 되는 게임. 역사 속에 있었던 게임들이 아마 그런 양상이었다면 미래의 게임은 그것보다는 일종의 종합 경기로서의 올림픽 게임처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종목별로 메달 수도 다르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다르고 많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게임. 그런 과정에서 종합순위 1, 2, 3, 4, 5위를 다루는 뭐 이런 게임. 또 메달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게 되는 이런 게임의 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림픽 자체가 개최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염병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이 올림픽 개최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 거가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는 부분이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속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미래를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당연히 이런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는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단순한 시각에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보는 양분법적인 논의를 좀 넘어서자. 우리 언론에서 쓰는 표현 중에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또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치는 미국하고 같이 가지만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도 가까운 게 아니냐 해서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이미 문중 뭐 이런 말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게 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의 발상인 거죠. 아니, 고래 사이에 새우가 들어가면 뭐 등 터지는 것밖에 별 다른 수가 없을 거여서 그 구조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쓰는 뭐 신냉전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프레임 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식의 시각이 필요한 거는 이 화웨이 사태라고 하는 거가 2019년 상반기가 이제 피크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화웨이 사태가 다가왔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면 단순히 그냥 기술과 산업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동맹 내지는 외교 안보적인 선택의 문제로서 다가왔던 적이 있는 것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시속 게임들을 보면 그게 우리에게 언젠가 전략적인 선택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은 화웨이 사태가 그런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기되어진다면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모색해야 될 거냐. 어떤 면에서 미중 사이에 있는 중견국, 미들파워로서의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프레임 짜기를 넘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마지막으로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이렇게 꼭 낙관적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얘기, 한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그래도 좀 낙관과 희망을 갖게 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400m 그 자유형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사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도 2등은 미국이 하고 3등은 중국이 하는 구도가 딱 돼서 나중에 그 메달 수여식 할 때 올라간 국기가 딱 이런 모양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수영뿐만 아니라
외교, 국제정치, 미래 세계정치와 관련된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코리아 스탠다드가 이렇게 좀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기대와 희망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뭐 부분적이나마 현실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도 또는 뭐 국제정치학 분야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